근데 이렇게 모아서 집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1억은 언제 모으죠? 그래서 우리는 저축 투자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복잡한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주제가 뭔가요? 어떤 게 주제인 것 같으세요? 제목을 봤을 때는 머니에 관련된 거지 않을까요? 돈. 네, 경제 달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이용우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네, 이제 경제하면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고 경제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이신데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52만 주를 포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해서 거의 500억. 아니, 많이 떨어져서 그 그래요?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도 그 정도 안 돼서 200억? 뭐 그 정도. 왜 그러셨나요? 그 돈이 있으면 저도 좋겠죠. 어떻게 쓸 건가. 그 돈보다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제가 그동안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아, 의원님에게는 더 큰 그림이, 더 큰 꿈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가 머니, 투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MZ세대를 위한 투자법. 월 200으로 저축,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MZ세대 월급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평균이요. 글쎄요, 저는 사실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평균 월급이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높은데요? 좀 높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보면 어떤 경우는 월천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200만 원 밑을 버는 사람도 있고 하죠. 그러나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전체 27.9%, 약 3분의 1이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고 할지라도 20대에서 30대면 대체로 한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20세에서 25세 미만은 42.4%, 25세 30은 39.2%, 약 40% 정도가 그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대체로 봤을 때 월 200만 원, 그리고 연봉으로 치면 한 2,6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00에서 3,000 정도면 200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각종 세금이 있으니까 그렇죠. 2,600 정도는 돼야죠. 세금. 네. 연말 정산 이런 게 있죠. 자기가 직접 쓰지 않는 돈들을 많이 있죠. 고정지출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월세를 얼마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통신비 한 5만 원, 청약저축을 가입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교통비, 회사에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에서 한 10만 원, 통신비 한 5만 원, 그렇게 하고 보면 고정비용이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보험, 건강보험이라든가 뭐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80에서 88만 원 있다고 해도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았으면 또 이자 내야죠. 친구 결혼식 하면 또 축의금 내야죠. 병원 가면 또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50만 원? 그리고 1년 해봤자 600만 원 모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모아서
집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1억은 언제 모으죠? 그래서 우리는 저축 투자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근데 혜림 씨는 별명이 언어의 천재잖아요.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그 각 언어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 또 문법을 잘 이해해야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투자의 흐름 자체가 문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 언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문법이란 단어 참 흥미롭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의원님 요즘에 그 코인이랑 뭐 주식 많이 그 폭락하면서 한 방을 노리다가 이렇게 훅 간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 방이 아니라도 괜찮은 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경제 초보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복리,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혜림 씨는 금리, 복리, 리스크 관리 들어본 말입니까? 들어는 봤어요. 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간단하게 6점만 정해드리겠습니다. 금리, 그냥 이자입니다.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금을 지급되는 기간에 이자가 얼마인지 표시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빌려준 기간 동안 저는 돈을 못 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복리입니다. 복리는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재테크와 관련해서 빼어놓을 수 없는 말인데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자가 중복할 때 복자거든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계속 중복되는 게 이자입니다. 그 복리 계산의 산식은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플러스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 복리를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숫자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2의 법칙 처음 들어본데요. 수익률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24%다. 그럼 72 나누기 24 해보십시오. 어머. 3일 겁니다. 3인데요. 그 3이 무슨 뜻이냐? 그 경제를 잘하려면 수학도 같이 잘해야 되나요? 수학이로부터 산수. 아,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4%의 수익을 3년을 내면 2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24% 계속 낮다고 칩시다. 6년 후면 4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년 후면 8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12년 후는 16억이 된 겁니다. 와. 예, 2배씩 뛰는 더블. 예, 더블이 되는 이게 71로 가지고 수익률을 따지면 됩니다. 다음 리스크는 말 그대로 위험입니다. 우리가 보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이것이 올라가서 큰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어떤 종목은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더블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샀더니 얼마 만에 하한가 해가지고 다 털리는 수가 생겨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네, 그냥 다시 원점으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안정하게 내는.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투자를 오늘 보고 내일 파는 게 아니고 길게 보고 한다. MZ세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부채를 일단 줄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시드머니라고 하는 종잣돈은 그 굴릴 돈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시드머니 얼마를 만들겠다.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투자 생각하지 않고 4, 5년 내에 투자할 돈, 내 생활하는 게 없이 1억을 만들 거라. 그때까지는 투자에 관련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해가면서 하고, 세 번째는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식 투자나 채권 또는 펀드 이런 투자를 통해서 그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왠지 투자하면 조금 예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서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에 가장 오래 했던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좋은 주식을 제대로 된 값으로 산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아는 사람 종목입니다. 코카콜라, 아멕스. 그 양반한테 코카콜라를 왜 샀냐 했더니 편의점을 갔더니 코카콜라는 한 사람 항상 먹고 안 먹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는 거죠.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익이 계속 느네요. 아, 좋은 회사야. 그 다음에 계속 주식을 사모아서 아마 코카콜라의 1대 주주인가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은 굉장히 절친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렇게 잘 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안 워런 샀어요? 안 샀어요. 왜냐? 저기서 하는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때 샀으면 더 좋은 거 같아요.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사업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걸 딱 보고 아, 나 저 회사 이해가 된다. 그때 사기 시작했고요. 애플도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중요한 주식인데 그것도 거의 2010년대에 와서 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할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꾸 보고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난 다음에 다른 걸로 바꾸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거기 아이튠즈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돈이 받아. 이거 좋은 회사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식을 사모은 겁니다. 2000년대에 애플을 샀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딱 자기가 알고 이해할 때.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길게 보고 아는 거 따박따박 같이 가져가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길게 보고 호기심을 가져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한 방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로또로 생각하신 분들 로또로 생각하면 로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 너무 높은 수익률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은 모여진다. 마지막으로 꼭 봐야 될 게 직장입니다. 직장이요? 예. 한 달 아까 230만 원, 연봉 3천만 원을 직장 다닌다면 네. 요즘 경제로 치면 한 4억 5천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4억 5천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3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직장 개념을 그렇게 봐셔야 돼요. 그럼 단순히 나는 월급이 뭐 얼마밖에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오늘 MZ 세대를 위한 투자법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거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인데요. 제가 주식을 권했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소액 투자자들은 아직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 주주를 희생하게 만드는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런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장, 그게 되어지면 공정한 시장이 됩니다. 미래 세대들이 투자를 할 것이고 그 투자된 돈이
제대로 성장을 이루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정과 혁신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MZ세대도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야지만 우리 시장은 더욱더 좋은 시장이 되고 발전된 혁신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에 힘을 보탤 거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